단독이라면 특히 이제 뭐 도심도 있지만 그 외곽에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로 지어서 과평 같은 이런 데 대규모로 지었다가 그 나중에 후회하고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최근에 보면 이렇게 도심 근처에 이제 신도시 근처에 이런 단독 필지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그렇죠. 그쪽으로 많이 좀 뭐 직장도 가깝고 또 특별하게 이제 뭐 소음이라든가 걱정 없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많이 좀 설계도 하셨고 하니까 그분들의 그 만족도는 제가 매스컴 봐서는 만족도는 좋은 것 같은데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부동산이 이제 주거의 정주성이냐, 아니면 투자성이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주거를 보면은 실제로 쾌적도를 따져볼 때는 이제 전원생활이라든지 뭐 타운하우스 이런 경우가 뭐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투자 이후에 가치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기대치를 따졌을 때는 아무래도 도심의 투자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주변에 이런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 이주한 분들이 그렇게 이제 만족도 약간 기대치보다는 좀 떨어지는 사유가 이제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또 아파트하고 조금 그렇죠. 비교를 아파트, 했을 때 똑같은 걸 아파트를 투자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렇죠. 네, 가치에 관한 부분, 우리 투자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가치를 어떤 향상을 구조로 볼 거냐, 그 다음에 수익 이윤에 대한 부분을 볼 거냐 이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적은 투자로 주거 여건을 볼 때는 전원주택을 선택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특히 뭐 양평이라든지 용인 이런 근교에 보면 이제 투자처도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정주의 기능이냐, 실제 이제 은퇴 이후에 전주 생활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앞으로 직장과의 연계성 이걸 이제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주거인 경우 이제 나이 은퇴 세대들이 갈 거냐, 아니면은 현재 현업에 있는 분이 이주할 거냐는 또 판단의 근거가 좀 구분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 주변에 아파트 단독 필지들, 그렇죠. 단독 필지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주변의 단독 필지는 목적에 따라서 뭐 걸린 상가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이제 주거 복합 이제 이런 소규모의 이런 투자처로도 괜찮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아파트가 들어가면은 상권이라든지 뭐 수요층이 형성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택지개발 지구에는 이미 부지라든지 자료들이 충분히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수익 구조를 보고 거기에 투자될 수 있는 용도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건축주들이 도면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이 도면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좀 쉽게 좀 도면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럼 키포인트가 뭐를 좀 봐야 된다는 게 뭐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건축가 학생들 강의할 때도 그렇고 이런 부동산 대학원 학생들한테도 늘 강의하는데 이 도면을 정확하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도면이 실제로는 이제 2D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평면상으로 XY 좌표로 그려져 있다 보니까 실제 건축은 공간이잖아요. 3차원 공간으로 이제 입력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평면, 인면, 단면을 이제 결합을 해야 그 구조를 이해를 하는 부분이어서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실상은 이제 간단한 내용만 잘 이해를 하면 접근이 쉬운 게 또 도면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차량이라든지 토지, 땅, 대지의 어떤 이용성이라든지 인프라 요구를 알 수 있는 구조는 이제 배치도로 하는 도면을 이해를 하면 접근이 다 충분히 가능할 테고요. 우리가 면적이라든지 크기, 그 다음에 각 실의 어떤 형태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평면도를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외부 마감, 그리고 층의 높이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인면이나 단면을 보게 되는데요. 도면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보는 컨셉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뭐 마감 정도, 그 다음에 건축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실제 건축사가 인위적으로 작업을 해서 시공장에 넘어갔을 때 건축주가 불만이 많이 생기는 게 첫째 이해도가 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사는 이미 충분하게 이런 도면상에 표시를 했는데 건축주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공사비가 가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실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겠죠. 얘가
이 정도 그레이드면 어느 정도 비용이 산출된다고 하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건축주와 면담할 때 수지 분석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하면 평당 또는 전체 규모 어느 정도 공사비가 된다고 비교를 해드리면은 뭐 마감재의 선택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경우는 가다한 층고 높이 이런 것들 줄여서 비용을 절감시키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에는 층고 높으면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건축비는 많이 늘어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 가치로 반영이 되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반영이 안 되면 그게 또 낭비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그래서 큽니다. 이렇게 하면 관련한 팁이 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 뭐를 특히 이제 아까 뭐 그런 다툼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거를 좀 먼저 체크하고 넘어갈 게 있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건축 설계 산업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그 건축사의 어떤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요. 이제 주로 건축사 하면 우리가 디자인으로 활동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의 어떤 표현에 어떤 디자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다는 얘기는 라운드를 한다든지 또 층고를 높여서 모양을 예쁘게 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게 나쁘다 옳다가 아니라 실제 실용성이나 공사비라든지 현실적 부분을 고려했을 때 실제 그 건축이 가지고 있는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가다한 표현이 됐을 때는 비용의 초과가 생기기 때문에 꼬마 빌딩이나 소규모 건축을 할 경우는 약간의 이제 경험도 그리고 그 지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건축주와의 어떤 소통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너무 대형화되어 있는 사무소라든지 또는 이제 디자인 위주의 사무소와는 아무래도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요소가 가미되면 건축비가 상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연남동을 한번 갔었는데 예. 근생이 외관이 예쁘니까 더 금액을 이 건축주가 여기 매각하려고 하는 더 금액을 높게 해서 매각하더라고요. 그거 다 충분히 괜찮으면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건축 디자인이라는 게 가다한 디자인과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위기와 적정 디자인은 이제 어느 정도 얼마 절제라는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의 분위기와 잘 조화롭게 하는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너무 좀 가다한 욕심을 내면 아무래도 비용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수지 분석을 하다가 이제 안 나와서 네. 이렇게 이제 사업을 중단하고 했다고는 하는데 그 수지 분석은 건축주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같이 점검해주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계략 견적이라고 그랬어요. 네. 실제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금융 이런 걸 좀 또 가미해야 되지만 건축주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범위는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총 지출 범위 내에서 수익권을 빼면 이윤이 나오잖아요. 재료라든지 공사비 투입 비율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이제 결국은 총 비용 대비해서 토지대가 얼마 정도 해야 적정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지 분석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 어느 정도 예산으로 특히 우리 333이라고 그러는데 건축주의 가진 보유 자산 그리고 이제 금융 이자 그리고 이제 그 보증금 이런 형태의 어떤 비율을 볼 때 건축주 입장에서 충분히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가져갈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는 게 수익 구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건축주 입장에서 이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는 것까지는 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건축사시기 때문에 건축사분은 처음과 끝을 다 거의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좋은 건축사분을 만나는 방법 팁 좀 알려주세요. 크게 뭐 저는 한 두 가지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건축사는 일단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잘 좀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능력 체크라는 게 이제 경험도라든지 또 그 지역 현황을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을 잘 접촉을 해서 선택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너무 가다한 디자인이라든지 표현보다는 자기 주장이 강한 거죠. 그보다는 건축주의 의견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의 건축사 선정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건축주 입장에 하나의 에이전트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라든지 또 준공 때의 마무리 이제 이것까지를 잘 할 수 있는 건축사의 선택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잘한 사례, 못한 사례 이렇게 좀 그런 거 간단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은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 분야입니다. 이게 이제 많은 경험이라든지 특히 우리가 디벨로퍼라고 하는 부분은 뭐 A부터 Z까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 행위를 한다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곳곳에 전문가와의 어떤 협력 또는 이제 그 각 분야의 업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의사 결정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건축주가 저는 똑똑한 건축주가 가장 성공한 사업가라 얘기를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 특히 이제 토지 매입에서부터 금융 조달 이런 것들이 건축주가 어느 정도 왜냐하면 모든 책임의 주체는 건축주이기 때문에 그게 명확해야 된다라고 우선 볼 수 있겠고요. 저희가 주변에 실패한 사례들을 보면 아무래도 위임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위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그 사람이 받은 자가 대리인이 정말 충분히 잘 하면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전문가 또는 매너 또는 이제 등록된 건축사 이런 부분에 대한 건설사 관리라고 그러죠. 그런 전문성 있는 분의 대리인 역할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친분 있는 분들한테 위임을 해놓으면 그분 자체가 책임을 지지 못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 같고요. 그래서 건축주가 똑똑하면 성공률이 가장 높다. 두 번째로 위임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전문가를 잘 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이 부동산 개발에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없을까요? 예, 오늘 또 이런 뭐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또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 정리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바쁘신데 이렇게 또 귀한 내 시간 내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건축 설계와 개발 사업에 따른 궁금증을 우리 건축사무소 광장 대표님이신 김동재 대표님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대표님 시간 내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